자, 지금 재판부가 선고를 하고 있고요. 판결 이후부터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판결 이유에 대해서 낭독 중인데 일단 먼저 현장에서 취재된 것부터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2심 재판부가 조금 전에 판단을 했습니다. 기소 사실의 핵심이 유지되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즉, 이 검찰의 공소 유지는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이 조금 전에 들었던 이 국감장에서 한 국토부 협박 발언이 증언감정법상 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조금 전 이 증언감정법의 본질이 선거법의 목적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역시나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다라고 이 기소에 대해서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 먼저 뉴스 속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변론 종결한 이후에 30쪽이 된 자필 진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것의 핵심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검찰이 나를 표적 수사를 함으로써 결국 나에 대한 어떤 수사와 기소가 공소권이 남용됐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 판결하기 전에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 한마디로 본안까지 나아가면은 유무죄 판단하면은 빠져나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공소권이 남용돼서 실체적 판단과 가기 전에 공소 사실이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그 부분을 첫 번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이렇게 공소기각, 형식적 공소 제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 허들을 일단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지금 이제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나아가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은 실체적 판단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이 주장이었는데요. 공소권 남용이다. 그다음 증언감정법상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단 법원은 기각했는데 조kim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 결론적으로 보면 1심 법원과 결론을 같이 한 건데요.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좀 법원의 판단이 아쉽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기소된 이 사건도 있지만 윤석열 당시 후보와 관련해서도 매우 여러 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요.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아직도 기소 중지 상태로 남아 있어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사건 결과 내지 임기가 끝나면 수사를 재개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동일하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된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됐고 각하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당시에 김만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관련돼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어디 TV에 출연인가에 해서 친분관계와 관련된 비슷한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관련해서도 역시 김문기 전 차장을 모른다는 얘기가 같이 놓고 봤을 때 허위사실 공표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고발이 돼서 검찰이 수사했는데 각하를 합니다. 아예 수사 대상도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의견 표명 가치 판단의 문제다. 그냥 친분 관계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해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각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장모와 관련된 전혀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등등 있는데 대부분 다 불기소되고 기소되지 않았고 물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사건은 수사가 중지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사건과 비교했을 때 허위사실 공표로 동일선상에서 평가될 수 있는 내용들은 기소조차 안 됐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보면 이재명 대표만을 기소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온 건 행위 내용에 비추어서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거고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는 했습니다만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라고도 알고는 있었지만 적어도 이 발언이 나왔을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는 주장 자체는
충분히 이제 남겨야 될 의미는 있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증언감정법을 들면서 국감에서 한 발언을 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자 여당에서는 그럼 앞으로 모든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국감에 나가서 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라는 반박도 있지 않았습니까? 법원이 결국은 이 검찰 측, 그러니까 여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건데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의원님? 예, 저 부분은 그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그러면은 선거방송 토론회에 나가서만 하는 허위사실만 적용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장에서 하는 것도 증감법 위반도 되지만은 선거와 관련된 거는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번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다른 거 아까 얘기했던 김문기 모른다라는 부분들은 그건 기억 속에 없었다라는 거니까 그 무죄로 한다는 건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백현동 문제와 관련해서 백현동 부지를 4단계나 어마어마하게 특혜를 준 거죠. 그렇게 한 거에 바로 무슨 국토부가 정한 의무조항에 따라 근거해서 국토부가 요구에 따라서 이걸 안 들어주면은 직무유기로 그렇게 처벌하겠다는 협박에 의해서 했다라는 건 그거는 명백한 증거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공문으로 2014년 12월 9일 날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백현동 용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이건 의무조항인 혁신도시법 제43조 3항 내지는 6항에 따라 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이거는 그 의무조항에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공문으로 국토부가 딱 보낸 공문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거 국토부 협박 때문에 그 의무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는 물증으로 이게 완전히 반박이 되는 거고요. 또 1심에서 21명이나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들었지만은 그중에 단 한 명도 이 백현동 사업 보고 라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든지 내가 성남시를 협박했다든지 이런 증언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심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두 사람의 증인을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불렀지만은 두 사람 다 부인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현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물증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지금 현재 막 재판 선고에 대한 선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중간에 정리해 드릴게요. 김문기 씨 관련돼서는 이 4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SBS 발언, KBS 발언, CBS 발언, 채널A의 발언인데 그중 지금 막 법원은 1심과 같이 SBS 발언,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 4가지 발언 중에 저 첫 번째 발언, 12월 22일 발언, 시장 재직된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허위사실 공표에서 준하는 이 대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저 1번 발언 있지 않습니까? 저 1번 발언은 인식에 해당하지 행위,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물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일단 내렸습니다. 1심 선고 때도 이와 같은 판단이 나왔어요. 자, 이제 저 2번째, 3번째, 4번째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결과도 발표됩니다. 아마 저희가 가장 빨리 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가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나오면 계속해서 저희가 발빠르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심에서도 앞에 이제 1, 2, 3 발언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던 만큼 역시 관건은 이 골프 부분이 이번에도 좀 관건이 되겠군요. 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결국은 형사 사건의 기본적인 원칙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명확하게 구성 요건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학력이라든가 경력, 가족관계 또는 행위라라고 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골프를 쳤다, 스윙을 했다 이런 것은 행위가 되지만 내가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이것을 행위라고 판단하기에는
구속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되지 불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취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1심에서 법원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결국 1심에서 무죄 나온 사건에 대해서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유를 읽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항소심에서도 무죄도 선고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그 흐름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문기 씨와 호주, 뉴질랜드를 가서 거기에 골프를 쳤다는 것을 쳤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을 사실상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조작했다. 그것은 행위인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 또한 그 사실 자체가 어떤 기억에 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또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심 흐름을 그대로 지금 존중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판결의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네 가지 김문기 씨 관련된 네 가지 발언 중에서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서는 이 공직선거법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지금 저 두 번째 발언 12월 24일에 했던 저 CBS에서 했던 저 발언에 대한 판단을 이제 곧 법원이 낭독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지금 법원이 풀어주고 있어서 좀 긴장감이 스튜디오도 좀 넘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조견 변호사님. 첫 번째 발언은 시장 당시에는 하위 직원이라 내가 몰랐다. 아주 짧은 발언이었어요. 사실은 그 SBS에서 했다는 발언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식 영역이라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1심 판단과 같이 했고 지금 두 번째 발언은 CBS에서 한 발언인데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 발언에 대한 이 판단도 이제 재판부가 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지금 자막에도 있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기억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에 판단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인식의 문제라고 봤으면 세 번째까지는 다 같은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1심 유죄였던 이제 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이 부분 판단이 뭐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 역시 명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내가 그때 이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뭐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한 거고 직접적 명시적으로 공표한 발언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앞에 세 개의 기준과 달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1심 판단이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건데 그건 역시도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의 사실관계에 대한 발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역시 이제 기억에 관한 것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에 판단은 네 번째 그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유죄 판단 부분까지도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지금 맥락에서 판결문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김문기 처장 관련된 이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전부 무죄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예, 아직 뭐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발언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1심에서도 사실은 1, 2, 3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제 골프, 조작 그 부분이 이제 유죄가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2심 지금 재판부의 판단의 어떤 결정적인 지점은 이 채널A에서 했던 이 인터뷰 권영진 의원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해서 조작했다라는 이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의 진위 여부를 좀 따져보겠군요. 그렇죠. 뭐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기억 속에 있거나 아니면은 마음 내심의 의사를 표현한 건 그거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건 1심 판단하고 2심 판단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사진을 조작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명백하게 자기가 이제는 그 사진까지 나오면은 골프 쳤다는 걸 다 기억하고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김문기
모를 수도 없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마치 골프를 안 친 것처럼 얘기한 거짓말한 거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거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1심하고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한번 두고 봐야죠, 뭐. 예, 이재명 대표의 이 국토부 협박 발언 같은 경우도 법원이 잠시 후에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2심에서 이 대표 측의 증인 2명이 이 대표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앞서 최진영 변호사님 지적해 주셨듯이 2심에서의 증인 2명은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정황을 증언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불리한 증언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이 대목이에요. 국토부와 성남시 감정원 참석한 매각회의 했는데 그러자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 단장이 기억이 안 난다. 앉아서 차 한 잔 마신 것. 국토부가 용도 변경 압박하지 않았냐, 독촉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아닙니다. 그냥 직원들끼리 얘기했을 뿐이다. 용도 변경 안 되는 걸 이미 알았다. 오히려 지금 이 대표 측이 압박 있지 않았냐, 독촉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부인했어요. 그 직원들끼리 앉아서 차 한 잔 한 거고 얘기다. 압박이나 도촉 이런 거 없었다라는 국토부 협박 발언과 정반대의 어떤 진술을 이 대표 측 증인이 지금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충수. 말씀드렸듯이 1심하고 2심하고 어떤 사실관계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 변경도 없는 상태에서 1심 판단을 무시하고 완전히 다른 판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런데 거기다가 1심의 유죄 판결을 강화하는 판결 증인이 검찰 측 증인도 아니고 피고인 측 증인에서 나왔다. 이러면은 누구 말을 좀 더 믿겠습니까? 그건 너무 상식적인 영역인데요. 단순히 압박이 없었다는 걸 넘어서 적어도 그 증인, 아까 식품 연구원에 개발하기 위한 담당했던 그 공무원은 뭐냐고 했냐면 그때 모였을 때 이미 종상향 안 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들은 이 종상향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결국 그 이후에 모종의 어떤 조치가 있음으로써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로 한꺼번에 로켓 올라가듯이 4단계 올라갔고 그 과정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웅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변호인들이 제대로 증인을 신청했는지 아마 저 얘기를 할 때에 이재명 증언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법정에서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지 정말 미뤄 짐작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1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유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증인이 나왔지 적어도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나왔을까?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가치의 판단은 사실심 판사의 정권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어쨌든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기억에 관한 것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무죄라는 것을 일단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말 행위에 관련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예, 증언감저법상의 이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을 물을 수 없다라는 주장, 이 대표 측 주장을 지금 법원이 기각했어요. 이 말인즉슨 1심에서 이제 유죄가 선고됐던 방금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억에 그게 2022년 9월이었습니까? 국정감사 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법적 지위가 뭡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자 현역 경기지사였습니다. 근데 경기지사로서 그 지역에서 뭐라 해도 중앙 어떤 언론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경기지사로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채널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딱 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본인이 패널까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백현동의 종상향과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해서 만약에 이거 안 한다고 하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파급력이 굉장히 큰 매체를 이용해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정말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서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벌금형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행 대법원 양형 기준 사항에 있어서 특별 가중 사유로서는 너댓 개 이상 있지만 감경 사유는 단 한 개도 없는 이런 상황이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형 기준에 따를 때는 만약에 양형 기준을 이탈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 이탈 사유를 일일이 다 적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법원 양형 사유가 무죄가 아닌 다음에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다? 제가 봤을 땐 그건 너무 무리수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1심형 정도에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법원의 판단 나오면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죠. 백현동 부지의 용도가 얼마나 상향됐는지 그 대목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4단계 이제 종상향이 됐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녹지,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없는 자연 녹지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이제 4단계가 한 번에 상향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 나와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가한 협박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가 바로 이 종 4단계 상향이다라고 밝힌 대목인데 그런데 이 최진영 변호사님,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유죄 확정된 건 이른바 그때 당시 성남시의 공무원들에게 이른바 로비를 통해서 이 종 4단계 상향 등을 포함한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이 성사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대법의 어떤 유죄 판단과 이 대표의 방금 이 국토부 협박 때문에 4단계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좀 배치되지 않느냐는 법적인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항소심 공판 검사였다고 하면은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셨던 김인섭 씨, 이른바 허가방이라고 불리우고 이재명 대표가 형님 하면서 성남시 처음 선거에 갔을 때에 사실상 선거 캠프를 총괄했던 그분에 대한 유죄 판결, 제 기억에 6년 5개월 정도, 5년 6개월입니까? 굉장히 중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때의 판결문과 그 당시 유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추가적으로 했을 겁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뭔가 사정 변경, 무죄로 뒤집힐 만한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증인으로 신청했는 사람이 유죄를 강화하는 것이고 플러스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그 사이에 이 그 백현동과 관련해서 종상향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 한마디로 그 당시에 그 국토부가 협박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이재명 대표와 지근 거리에 있었던 김인섭 씨가 로비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 그 정바울 씨를 통해 아시아 개발을 통해 가지고 종상향이 됐다는 그 원인. 4단계나 올라갔던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증언과는 완전히 사뭇 다른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지는 너무나 그건 불문가제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선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강화할 수 있는 증거는 태산처럼 쌓이는 반면에 무죄로 뒤집힐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증거가 뭐가 달려졌기 때문에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법리적으로 바꿨을 때 인식을 행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무죄인 것이지 그 이외에 행위와 관련된 것은 1심 이후에 오히려 훨씬 더 유죄로 강화할 사정적인 강화가 충분히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백현동 협박 관련 발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인섭 씨의 어떤 대법원 유죄 확정 판단이 이 대표에게 상당하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양태균 변호사님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관련이 사실 뭐 사실상 없는 두 사건이기 때문에 뭐 김인섭 씨에 대한 뭐 그 일종의 로비스트로서의 활동에서 문제가 됐던 그 유죄 판결이 사실 이 사건 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유죄 증거로 아마 그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게 충분히 유죄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면 검찰이 진작에 아마 제출을 했거나 아니면 뭐
아예 그냥 기소할 때부터 이제 증거서류에 아마 첨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쟁점이라든가 뭐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검찰이 이미 그거는 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기는 어렵다라는 걸 판단했을 거로 보이고 지금 아마 계속 속보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죄다, 허위사실 공표, 뭐 기억은 처벌할 수 없다, 행위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단순 기억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이제 항소심 판결을 지켜보면 아마 제일 신가는 확연히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자, 아직 뭐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이 다 선고가 나온 게 아닙니다. 차례차례 이 법원이 선고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1심과 달라진 판단은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결국 관건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A 인터뷰 내용까지는 아직 법원이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진도 나갈 게 상당히 오늘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2심에 대해서 여당 내의 박지원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 등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 등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해본 맞아요. 예. 그러한 경험에 의하면은 예. 무죄를 확신합니다.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8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예. 관계가 없을 것이다. 1심에서 이제 뭐 명백히 무죄가 나겠지만 이제 가사 100번, 100만 번 양보해서 혹시 유죄가 나더라도 벌금 한 7, 80만 원 아니겠어요? 434억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의 유무죄 여부를 예. 정당의 책임으로 연결시킨다라는 법리가 성립할 때 가능한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434억을 그 국가에 물어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434억을 물어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혹시 선거법으로 문제가 되면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선 후보로 만든 정당 자체의 책임이 되느냐라는 인과관계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100% 저는 위헌 소송에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34억 원에 대한 언급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것들이 좀 재판부에게 참고가 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조규현 변호사님. 내심 고려는 했겠지만 내심 고려가 된다. 이 사건 자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죠. 뭐 민주당이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는 만에 하나 이 상실형이 나왔을 때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434를 마련해야 될 것이냐가 아니라 이 선거법 법률 조항의 취지상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피선거권 제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거비 보존비를 반환하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게 해석돼서 이것이 이제 집행 과정에 들어온다고 하면 헌법적으로 다퉈볼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만에 하나의 어떤 상황을 가정해 놓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단계이고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하는 단계이고, 재판부가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이 판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고려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어서요. 그런데 행위에 비추어서 저런 정도의 책임과 그 결과를 발생시키는 판결을,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하는 게 맞느냐, 양형 판단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충분히 저 부분도 뭐 고려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자, 이 434억 사실 뭐 굉장히 정당으로선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밖에 없는데, 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 만약에 이제 대법에서 확정이 된다면 434억 원의 어떤 선거 보존금을 이제 반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 434억에 대한 부담감을 법원 측에 제출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약에 대법에서 이제 유죄로 확정된다면 1심처럼 민주당이 434억 원인가요? 그 돌려줄 돈은 있습니까? 그 전에 글쎄요. 당사를 팔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당사를 샀는데 부채를 다 갚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뭐 어떤 형태로든 말하자면
434억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제가 언뜻 듣기로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들려졌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조차도 사실은 뭐 국고라든지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산과 쓸 수 없는 재산, 당장 뭐 말하자면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또 나누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또 실제로 그런 형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 번에 다 갚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약 뭐 그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결과가 온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내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뭐 이행 계획서 같은 걸 내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434억 원을 꼭 바로 뭐 이렇게 네. 안하거나 하지 않고 뭐 시차를 두거나 방법적인 부분을 달리할 수 있다. 자,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 당사가 꽤 비싸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금전적으로 저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저희가 선출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치적, 도의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책임은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저는 사실 이 금전적인 충격보다는 어떤 당원들의 마음의 상처가 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소에서 만약에 패배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많은 지지자와 당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는 못할 겁니다. 마음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다 하겠지만 저희가 사실 마음까지 다 이게 패배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괴로운 마음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를 선고된다면 430몇 억을 토해낼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꼭 돈을 아끼려고 안 내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로 저희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진심을 믿고 그가 결백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희가 승복을 할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이 있다고 하면 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